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까지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FC 챔피언십 경기였던 벤갈스와 칩스의 맞대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기 이제 27대 24 연장 승부 끝에 신시내티 벤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1대 3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벤갈스가 라마운트 트로피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 마치 이제 17주차 맞대결의 흐름처럼 미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년 만에 그리고 벤갈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세 번째로 이제 슈퍼볼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벤갈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슈퍼볼 경기를 치렀던 것이 1989년 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벤갈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잭 텔러 감독이 겨우 5살, 6살 정도 거의 뭐 미취학 아동이었거나 네. 아니면 초등학생이었거나 뭐 그 정도의 나이고 1996년생의 쿼터백 조 버로우, 그다음에 넘버원 리시버 2000년생의 자말 체이스 등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만큼 정말 오래된 뭐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감독 또 젊은 쿼터백, 젊은 리시버가 이 뭐 하나로 뭉쳐서 아주 뭐 프랜차이즈 역사상 정말 대단한 일을 한번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가 거의 한 생후 100일 정도 됐을 때였고 류재경 PD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제 세상에 그렇죠. 없을 때잖아요. 네. 아하, 굉장히 오래된 이 역사를 새롭게 이제 쓰게 된 벤갈스인데, 또 하나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그래요. 이제 경기 중에 중계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NFL 역사상 단 한 번도 포스트 시즌에 2번의 연장승을 거둔 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으면 그 다음은 반드시 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칩스 역시도 그 어떤 역사 혹은 그 패턴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체력 소모도 크고, 그다음에 연장 승부라는 것이 사실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한 번의 빅 플레이로 뭐 끝날 수 있는 그런 승부기 때문에 뭐 사실 단일 시즌에서 뭐 2번, 3번 이 계속해서 연장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벤갈스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일단 뭐 조 버로우도 조 버로우지만 에반 맥피어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반 맥피어슨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번 끝내기 필드골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정말 미친 포스트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포스트 시즌의 필드골 기록이 12번 시도에 12번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100%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20야드대가 하나, 30야드대가 6개, 40야드대가 2개, 그리고 50야드 이상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포인트도 4개 모두 성공을 시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킥으로 따졌을 때 16번의 킥을 모두 성공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포스트 시즌 이 정말 큰 경기에서 이렇게 솔리드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정말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으로도 나왔었는데 맥피어슨이 이번 시즌에 치렀던 모든 원정 경기에서 모든 킥을 성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든 포지션의 선수가 그렇지만 이제 찰나의 순간, 찰나 임팩트가 중요한 키커들은 이제 그 상대 홈팀 팬들의 야유에 사실은 좀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루키 선수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데뷔 시즌에 원정 경기 모든 킥을 성공을 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버로우 선수가 역시나 이제 추격전의 주인공이었는데, 이날 뭐 스탯만 보면 250야드에 2개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션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 버로우 선수가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기록을 생각해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기록이긴 합니다만 실제 퍼포먼스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진 또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반전 들어서 상대 D라인의 압박, 태클 이런 것들을 피해내면서 패스를 계속해서 뿌리고 드라이브를 연장하는 모습이,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장판파에서 이제 아두를 구출해가지고 혼자 이제 단기 필마로 이렇게 도망을 쳐가지고 나오잖아요. 뭐 그걸 상상하게 하는 어떤 퍼포먼스였다. 정말 이제 저희가 사기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얼굴 잘생겼죠. 쿼터백이니까 당연히 머리 좋죠. 심지어 이제 이 선수는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으니까 이미 머리가 좋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풋볼도 잘한다는 걸 지난 시즌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완벽하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신은 불공평해요. 예.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버로우가 불과 2년 전에 가장 못했던 팀, 네. 가장 약했던 팀에 들어와서
지금 2년 만에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좀 가산점을 줘야 되는 항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조사를 해왔는데 2000년 이후에 이 데뷔를 했던 쿼터백이 첫 2년 안에 슈퍼볼에 나간 게 조 보로우 이전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볼이 열린 해 기준의 이제 기록인데 이제 1999 시즌 그러니까 2000년에 커트 워너, 그 2001 시즌 그러니까 2002년에 톰 브레이디, 2006년에 빅벤, 2013년에 콜린 캐퍼닉,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러셀 윌슨, 이 5명의 선수가 이제 이 데뷔 이후에 첫 2년 안에 슈퍼볼에 진출을 한 쿼터백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2013년 콜린 캐퍼닉, 그러니까 2012 시즌의 콜린 캐퍼닉 빼고는 다 슈퍼볼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면면을 좀 뜯어보면 커트 워너는 이제 팀이 좀 바닥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커트 워너가 AFL에서 뛰다가 넘은 중고 신인이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톰 브레이디는 굉장히 낮은 순번에서 드래프트가 되긴 했지만 뭐 직전 시즌에 팀이 5할 승률을 기록하지 못하긴 했어도 꾸준하게 플레이오프에 나가던 팀이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빅벤도 보면 1라운드 11번 픽으로 뽑혔었고 캐퍼닉도 2라운드에 뽑히긴 했습니다만 나이너스가 드래프트 7번째 순서였던 팀이었고 윌슨 역시도 이제 3라운드에 지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옥스가 이때 지명 순번이 12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선수를 뽑은 팀이 중위권 내지는 하위권이긴 했습니다만 조보로만큼 바닥에 있던 팀을 끌고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 조보로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그 이전의 벵갈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시그니피컨트하게 달라진 부분은 조보로의 합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조보로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날 이제 다른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좀 활약을 살펴보면 자말 체이스가 이전 경기들보다는 좀 잠잠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트 커버리지 상황에서 중요한 터치다운을 하나 따냈다. 그렇죠. 이게 또 커리어 첫 포스트 시즌 리시빙 터치다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자말 체이스가 만들어갈 뭐 대단한 역사의 뭐 첫 페이지였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이날은 이제 티 히긴스가 103야드, 조 믹슨이 115 스크리미지 야드로 공격진을 좀 이끌어가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랐던 벵갈스였는데 그러니까 전반전에 보면 자말 체이스가 일단 계속해서 틀어막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뭐 더블 커버리지도 많이 붙였고 더블 커버리지가 아닐 때도 이제 좀 타이트하게 마킹을 당하는 모습들이 많았고 거기다 이제 CJ 유조마 선수가 경기 초반에 무릎 내측부 인대 부상을 입으면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초반에 어떻게 보면 벵갈스가 생각을 했었던 플랜 자체가 좀 꼬여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벵갈스가 원활하게 공격을 풀어가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쿼터 막판부터 이제 추격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사마즈 피라인이 이제 이 추격의 시작을 알리는 41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벵갈스의 흐름이 좀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날 벵갈스의 어떤 승리 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더 뭐 공헌도가 높았다. 뭐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은 전반과 후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사실 전반에는 첫 3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터치다운을 허용하면서 21대 3까지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수비팀이었지만 네. 전반 막판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이 골라인 스탠드를 시작으로 벵갈스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격진에게 시간을 벌어줬고 결국에는 동점 그리고 연장에서 또 인터셉션을 통해서 또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말 이 반격의 모멘텀을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샘 허바드가 2개의 색, 트레이 핸드릭슨이 1.5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홈스를 충분히 괴롭혀줬고 그러니까 마홈스의 전 후반 스탯을 보시면 마홈스가 얼마나 후반전에 힘들었는가를 좀 감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 스탯이 22번의 패스 시도에 18번 성공. 그러니까 패스 실패가 4번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220 패싱 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패서 레이팅이 149.9였어요. 근데 후반전의 성적이 15번 패스 시도에
8번 성공. 그러니까 이제 50%를 조금 넘긴 수치죠. 거기다 55 패싱 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하나.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 벵갈스의 수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장에서 나왔던 그 키플레이, 제시 베이츠가 팁을 만든 다음에 본벨이 인터셉션을 했잖아요. 사실상 이 플레이가 팀의 승리를 안겨줬던 플레이였습니다. 사실 벵갈스가 연장전 코인토스에서 졌기 때문에 지난주 빌스처럼 공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칩스 팬들도 보면 코인토스를 이기자마자 에로헤드 스타디움이 떠나갈 때 환호성으로 뒤덮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좀 승리를 직감했을 칩스 팬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여기서 좀 함정 카드가 발동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더블 커버리지 상황에 놓여있던 타이릭 힐에게 던져졌던 패스가 이제 벵갈스 수비진에게 좀 걸리고 말았고, 이날 그 벵갈스의 수비가 왜 후반에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뭐 인상적인 거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 벵갈스의 수비가 후반에 8명 이상의 선수들을 커버리지에 배치하고 패스러시 인원을 최대 3명으로 이제 줄이는 그런 스냅의 비중을 아주 많이 늘렸고, 그것이 좀 마움스를 어렵게 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전반에는 24% 정도만 이제 8명 이상이 커버리지로 들어갔는데 후반과 연장에는 그 비율을 45%까지 늘렸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극단적인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게 좀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움스가 지금 8명 이상의 커버리지가 붙었던 상황에서 59야드 1개 인터셉션 2개 색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칩스의 후반 공격을 보면 마움스가 이제 상대의 패스러시에 대한 위협은 적지만 어디로 던져야 될지 아니면 이게 뛰어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좀 하지 못하고 좀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마움스의 빈틈을 이 벵갈스 수비가 잘 노리고 또 어드저스트먼트를 잘 해내면서 이제 후반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칩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의 추진력이 후반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마움스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특히나 이제 전반에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포켓에서 빠져나와서 패스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 풀렸고, 그러면서 이제 3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후반부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벵갈스에게 잡히면서 역효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전반 막판 플레이를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끝나고 나서 이런 어떤 그 미스큐 하나가 경기를 날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마지막 플레이를 보시면 패트릭 마홈스가 타이릭 힐에게 스크린 패스를 합니다. 이 쿼터백 왼쪽에 타이릭 힐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 타이릭 힐 선수가 이제 태클을 당하면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가 타임아웃 시그널을 보내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미 타임아웃을 다 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홈스 선수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 이제 코칭 스태프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1쿼터에 칩스가 이제 퍼스트 다운 갱신 여부에 대해서 챌린지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챌린지를 하기 전에 타임아웃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챌린지를 성공을 했지만 타임아웃은 2개가 남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패트릭 마홈스가 3개가 남아 있었다라고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임아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한 번의 터치다운 패스를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필드골을 차겠다라고 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스크린 패스 자체는 라고 할 만한 플레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도 터치다운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필드골만 찼다라고 한다면 그냥 칩스가 그 정규 시간에 끝내기 필드골로 이기는 시나리오예요. 똑같이 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결국 이 석점 때문에 지게 된 거니까 마지막에 돌이켜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죠. 아마도 이제 타임아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리시버들을 더 사이드라인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쪽으로 패스를 하는 선택을 아마 했었겠죠. 아니면 뭐 엔드존 코너로 찌르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이제 패스를 했고 거기에 이제 많은 공격과 수비 선수들이 뒤엉켜 있었는데 사실 그 마홈스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약간 허우볼판으로 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좀 노려서 직접 달려 들어갔다면 터치다운도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그 마지막 플레이가 칩스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플레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장전 들어가자마자 이제 13초 만에 인터셉션을 당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빌스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이제 이 연장으로 끌고 가는 동점 필드골을 찰 때 딱 13초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연이겠지만 참 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홈스의 후반 막판 그리고 연장전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너무 완벽하게 멋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야드를 전진하더라도 뭐 공을 들고 뛰거나 아니면 짧은 패스를 던져서 일단 조금씩 야드를 야금야금 진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덜 부리고 조금 뭐 멋은 없을지라도 네. 조금 더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경기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한 번의 패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라는 어떤 뭐 영웅 심리 이런 게 좀 강하지 않았겠느냐. 일종의 쇼맨십. 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칩스와 마홈스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칩스에서 아쉬웠던 점은 수비진이 너무 좀 예상 외에 좀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 벵갈스의 오라인이 타이탄스를 상대로 9개의 색을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벵갈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칩스의 수비진이 단 하나의 색밖에 기록을 하질 못했습니다. 쿼터백 히트도 4개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버로우가 잘 피해 다닌 것도 있긴 하고 칩스의 수비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도 맞긴 하지만, 글쎄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말 체이스 봉쇄는 좀 성공을 했는데 네. 이제 프런트 세븐 쪽에서 버로우를 좀 압박을 하는데 좀 힘겨웠던 그런 칩스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상 외로 칩스의 시즌이 조금 더 빨리 끝나게 됐는데,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 패트릭 마홈스와 맺었던 연장 계약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셀러리 캡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지금 뭐 세이프티 타이런 매튜, 그리고 이제 랩테클 올랜도 브라운, 그리고 이제 중간에 트레이드로 내려왔던 멜빈 잉그램, 뭐 이런 선수들이 FA가 됩니다. 리시버 바이런 프링글까지 더하면 공수에서 핵심 선수들, 주전 선수들이 지금 상당수 FA로 좀 풀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칩스가 캡 스페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좀 다가오는 오프 시즌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이날 패배로 3년 연속 슈퍼볼 진출, 그리고 마홈스의 커리어 2번째 우승 도전도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AFC 챔피언십 경기였던 벵갈스와 칩스의 경기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NFC 챔피언십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이너스와 램스의 맞대결인데요. 20대 17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램스 역시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조지 알라스 트로피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17대 7에서 20대 17로 역전을 하면서 나이너스 상대 6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긋지긋한 가로폴로 징크스까지 깨면서 이제 역대 2번째로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떠오른 게, 지난 시즌에 벅스가 정규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세인츠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올라와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행보가 지금 나이너스와 램스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제 램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스태포드가 이제 경기 초반부터 인터셉션을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337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포스트 시즌 진출도 했고 결국 이제 슈퍼볼까지 진출을 하게 됐으니까, 라이언스와 램스의 트레이드에서 어느 팀이 이득을 받는가는 이제 조금 확실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언스가 램스에게 받은 1라운드 픽들로 얼마나 팀을 재건시킬 수 있는 퍼즐들을 찾을 수 있느냐. 네. 뭐 그것이 좀 관건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램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트레이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쿠퍼컵, 오델베컵 이 리시빙 듀오가 또 대단한 경기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쿠퍼컵은 이번 시즌 최다 캐치, 최다 리시빙 야드, 최다 리시빙 터치다운 이 3관왕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이날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도 142 리시빙 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최고의 활약을 해줬고 네. 오델베컴도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경기 100야드 이상을 잡아주는 그런 게임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쿠퍼컵 선수가 물론 대단한 스탯도 기록을 했지만 이날 램스가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이 11번이거든요. 그 중에 6번이 컵을 통한 컨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드다운 컨버전의 50% 이상을 쿠퍼컵이 책임을 져줬다. 그만큼 이제 쿠퍼컵이 수치로서도 대단한 활약이었지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오델 베컴 그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 2019년 이후 첫 100야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 브라운스 이적 첫 시즌이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브라운스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지금 램스에서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인 쿠퍼컵이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넘버원급 넘버2 리시버잖아요. 오델 베컴 주니어가 팀의 스킴에 적응하고 나서 또 하나의 위협적인 무기로 재탄생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선 경기에 이어서 이 경기도 램스의 공격보다는 수비가 조금 더 승리에 좀 지분이 많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날 그 상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싱 공격을 좀 완벽하게 막아준 것. 이것이 좀 1차적인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이제 2번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했고 이제 3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선 2번의 맞대결에서 이제 나이너스의 러싱 성적을 보면 첫 번째 맞대결에서 165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을 이제 러싱에서 기록을 했었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135 러싱 야드에 하나 러싱 터치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날은 50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러싱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억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보 세뮤얼과 일라이자 미첼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를 모두 막아냈다는 것이 참 대단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경기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그 인터셉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공을 잡아냈던 트레빈 하워드의 활약도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가로폴로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건 이제 에런 도날드의 또 네.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에런 도널드가 이 나이너스가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수비팀을 집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을 독려를 하고 뭔가 이제 자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수비에서 확실한 리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가 램스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사실 평소에는 그런 어떤 라커룸의 보컬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평소에는 뭐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하곤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워낙 팀이 중요한 상황에 중요한 경기였고 또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도널드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단 한 점도 이제 램스가 실점을 하지를 않았고 앞선 3쿼터까지 이제 패싱 스냅 상황에서 프레셔 비율이 채 20%가 되질 않았는데 4쿼터에는 무려 77%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에런 도널드라는 선수의 무게감 또 이제 어떤 리더의 이런 스피치 뭐 이런 것들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평소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안 무섭거든요. 화를 내도. 근데 평소에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딱 한 번 화를 냈을 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런 도널드가 평소에 이제 목소리를 잘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시킨 것이 더욱더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테일러 랩 선수가 이제 정규리그 막판에 좀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에릭 웨들이 복귀전을 치러서 지금 포스트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이 선수가 나름
좀 뭐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날 팀 내 최다 태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2년 전에 은퇴를 했던 선수고 좀 뭐 프랙티스 스쿼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2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팀 내 최다 태클을 기록을 했다. 이거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램스가 이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 션 맥베이 감독의 후반전 뭐 경기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후반에만 2번의 챌린지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타임아웃 2개를 조기에 소진을 했고 또 이날 이제 램스의 홈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기는 했지만 나이너스의 팬들도 상당수가 오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펜스 상황에서 이 나이너스 팬들이 지르는 어떤 함성 때문에 스태포드가 공격 제한 시간 관리를 잘 하지를 못하는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받을 위기가 뭐 찾아와서 이제 그거를 또 타임아웃을 한번 끊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막판에 타임아웃이 하나도 없이 뭐 마지막 공격과 마지막 수비를 했었던 램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슈퍼볼에서는 더 완벽한 경기를 펼쳐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타임아웃 관리 이 부분도 좀 션 맥베이 감독과 램스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날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슈퍼볼 53회 이후에 다시 한번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된 램스인데요. 시즌 시작 전에 이제 매튜 스태포드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시즌 중반에 오델 베컴 주니어 그리고 본 밀러를 영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윈나우 시그널을 보냈던 램스인데 이제 우승까지 한 발자국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 이 오프 시즌 그리고 시즌 중반에 가져갔던 무브들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문턱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대놓고 우승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팀이 막상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그것도 많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어떤 뭐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뭐 팀의 미래도 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선수들 간의 케미 혹은 또 꼭 우승을 차지해야 된다는 중압감 이런 것들이 좀 시즌을 망치는 뭐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하죠. 꼭 미식 축구가 아니더라도. 근데 어쨌든 램스가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우승에 한 발자국만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너스는 일단 이제 4쿼터의 그 플레이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콰스키 타트의 이제 인터셉션 실패 이게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제 이름 스펠을 보면 자퀴스키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콰스키로 읽는 게 맞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제 스태포드의 패스가 거의 뭐 이 타트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되게 리시버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정확하게 왔거든요. 가슴팍으로. 근데 이걸 이제 타트 선수가 드랍을 하면서 여기서 사실 이제 좀 꼬인 것이 아닌가. 이게 드랍하지 않았으면 사실 나이너스가 이겼을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램스 리시버들의 방해도 전혀 없었고 완전히 이제 프리한 상황에서 혼자서 인터셉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뭐 너무 편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드래프트 뭐 어떤 스카우팅 리포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제 코너백이나 세이프티 선수들의 뭐 볼 스킬에 대해서 종종 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결국 이 볼 스킬에서의 좀 부족함을 결국 팀의 패배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배 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패배 모든 책임이 사실 이 선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애초에 이 찰트 선수가 이걸 잡았더라면 이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공격팀이 조금 더 잘했으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스 시즌 4쿼터만 되면 좀 약해지는 이 가로폴로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이언스죠. 네. 이날도 4쿼터 성적만 보면 9번 패스 시도에 3번의 성공, 30야드, 1개 인터셉션으로 부진했고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커리어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포스트시즌 선발 출전했던 6경기에 4쿼터 기록을 모아보니까 패스 레이팅이 지금 28.0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이게 뭐 아마 1990년대 이후에 뭐 30번 이상의 패스를 시도했던 쿼터백 중에는 뭐 최저 기록이다. 뭐 이런 또 뭐 재밌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날
1쿼터부터 3쿼터까지의 성적이 202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패서 레이팅이 125.5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기록과 함께 패서 레이팅이 4쿼터에 4.1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서 레이팅이 모든 경기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진 않지만 지금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3쿼터까지의 경기력 그리고 4쿼터의 경기력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색을 당하기 싫어서 던졌던 인터셉션은 차라리 색이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규 시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간간히 했었는데 차라리 색을 당하는 게 나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워낙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고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 데다가 나아가야 할 야드는 또 많았고 그렇긴 하죠. 네.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가로폴로가 뭐 기계가 아닌 바에야 뭐 차라리 색을 당하는 선택을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시나리오였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가로폴로가 팀을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함께 한 것은 맞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가 결국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폴로의 입지는 좀 여전히 불안해 보여요. 네, 특히나 이제 랜스를 올해 뽑았고 뭐 1년 이제 레드 셔츠를 입혔으니까 내년에 랜스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 계약이 1년이 남았는데 데드캡이 1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폴로를 트레이드로 보내고 랜스를 선발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로폴로 선수가 계속된 부상 이력, 특히나 지금도 부상을 안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았고, 그리고 그 플레이오프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가로폴로의 경기력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은 값어치를 받고 트레이드를 시키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 셰넌 감독 부임 이후에 가로폴로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는 35승 16패를 거뒀고 다른 선수가 나섰을 때는 8승 31패를 거뒀거든요. 뭐 닉 멀린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물론 뭐 그 백업 선수들의 역량의 문제기도 하겠지만 가로폴로가 있을 때 사실 나이너스의 성적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과연 포스트 시즌에서의 어떤 부진, 그다음에 2%의 아쉬움을 이유로 가로폴로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일말의 의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폴로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없는 쿼터백이다라는 명제도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쿼터백이고 팀을 꾸준하게 건강하기만 하다면 포시즌으로 이끌 수 있는 쿼터백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2년 차의 랜스, 그러니까 기대도 많고 뭐 투자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에게 뭐 당장 내년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을 뭐 예약한 것은 아니다. 네, 저도 그런 일말의 좀 경계심, 경고는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에런 로저스가 나이너스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톰 브레이디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건너갈 때와 굉장히 상황이 유사하거든요. 쿼터백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에요. 나이너스는 실제로 지금 수비진이나 그 스페셜 팀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고 공격팀은 그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격진마저 강해진다? 그러면 나이너스는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두 가지 의문은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린베이 팬들이 나이너스로 가는 거를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이제 떠나는 순간 반반이겠죠. 왜냐면 사실 이제 톰 브레이디가 템파베이로 갈 때만 해도 물론 이제 템파베이는 그렇게 라이벌리가 있는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팀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만큼 특히나 에런 로저스는 다른 팀도 아니고 나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겠지만 그간의 에런 로저스가 보여줘 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신경이나 쓸까? 마이웨이. 네,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 사실 이제 이 그린베이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좀 천명을 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천명이라고 봐야겠죠. 리빌딩의 일부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로저스 역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승을 할 수 있는 팀 중에 쿼터백이 약한 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로저스로서도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랜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드래프트 픽을 상당히 이제 희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린베이에 어떤 만족할 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상황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이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저는 제가 에런 로저스라면 나이너스를 좀 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본인의 고향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로폴로 얘기로 이제 돌아보면 뭐 현재는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풋볼팀, 이렇게 좀 쿼터백이 필요한 팀들이 가로폴로의 다음 행선지로 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콜츠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슨 웬츠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카스 웬츠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콜츠가 확인을 했으니까 예, 웬츠도 이제 뭐 정리를 해야죠. 예. 데리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게 너무 보이는데 이걸 더 데리고 간다? 왜냐면 지금 콜츠도 전력이 좋잖아요. 빠르게 쿼터백을 갈아 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뭐 워낙 그 웬츠와의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승을 해야 된다면 우승을 하고 싶다면 카스웬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가로폴로가 뭐 카스웬츠보다 되게 좋은 쿼터백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근데 카슨 웬츠보다 잘하는 쿼터백 중에 지금 어베일러블한 쿼터백이 또 몇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웬츠보다는 가로폴로가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업그레이드 같은 이제 업그레이드인데 뭐 그럼에도 이제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챔피언십 경기, 이 나이너스와 램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로볼, 슈퍼볼 두 경기 남았는데 사실 이제 프로볼은 뭐 경기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한 경기 남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프로볼은 이제 이벤트 성격이 강하기 네. 때문에 뭐 저희가 굳이 프리뷰나 리뷰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뭐 슈퍼볼 프리뷰를 오늘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조금 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조금 더 뭐 부상자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되면 그게 아마 보통 다음 주 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때까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슈퍼볼 프리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이 양대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 리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월 1일 화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이제 새해 첫날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가 굉장히 또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모든 이제 저희 채널을 들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새해 연휴 잘 보내시고 또 2주 뒤에 슈퍼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슈퍼볼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